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왜 이렇게 팍팍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죠. 어제 OBS 출연을 마치고 경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들었던 방송입니다. 방송은 5.18 기념식 등 여러 뉴스에 관해서 출연자들과 대담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입니까? 이 젊은 역사학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출연했더군요. 그런데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인 폄훼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진우 진행자부터 그렇게 폄훼를 하더군요. 문제는 그 판단의 잣대가 너무 주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진우와 출연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왜 사가들에게 맡기지 않을까요? 방송은 공기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방송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 역시 올해 방송을 진행했지만 이런 식의 편파적 진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무엇보다 제1의 인권은 먹고 사는 것이란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 자유의 적들에 그렇게 썼습니다. 마음 놓고 먹고 쉴 곳이 없는 거리 노숙자들에게 신체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거주 이전의 자유니 그리고 양심의 자유 같은 기본권에서 보장하는 여러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자유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 얘기를 저는 자유의식들에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연적 자본이라고 전혀 없었던 이 최빈국 대한민국에 스스로 일을 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이 시대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독재자라며 그리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가지 일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노골적인 침략 전쟁입니다. 푸틴은 아직도 60대 독재자죠. 스트롱맨입니다. 8년 전 크림반도에서 맛을 들인 푸틴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다시 한번 노렸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힘으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남쪽, 거기서 흑해로 돌출해 있는 반도로 본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4년 3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23년 만에 다시 러시아 영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은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신문은 서구의 지원으로 대반격을 앞둔 젤렌스키가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가 히로시마로 오는 겁니다. 서방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푸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보안 이유로 정확한 방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젤렌스키가 히로시마에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일제히 식민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다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를 지나
최빈국에서 일었었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단시간 내 경제적으로 성취를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제 어릴 때 대한민국의 풍경을 전혀 모를 겁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익숙하게 봐온 온갖 IT 기술을 비롯해서 선진 제도와 문명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와 부를 이룬 배경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와 그리고 지도자들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쪽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북한의 두 가족이 지난 6일 밤 소형 의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동해 쪽이 아니고 서해 쪽입니다. 넘어온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 염증을 느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귀순 직후에 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우리 청년들이 이 절박한 질문의 뜻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를 할 리가 없습니다. 신문에 난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숨 한 척에 의지해 목숨을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이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렇습니다. 두 일가족은 목숨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릉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일가가 사돈사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했는데 귀순을 결심한 뒤에 수개월간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불과 3km 되는 접경 지역을 넘어오는데 말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이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에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탈북 어부들을 강제 북송을 했죠. 그런 일은 이제 없다는 것을 남쪽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탈북 두 가족은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비밀리에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 이들 중에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뒤에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습니다. 설사를 멈추는 약을 요청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주민들이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 상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보면 야간 감시 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의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의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 경비정 등의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엄청난 작전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평양은 알 것 같고 남포 정도일까요? 이 정부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이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이만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4년째 국경 봉쇄를 하고 있는 중이죠.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이 꽁꽁 막힌 겁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 이전 교육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북한에 돈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교환할 지하자원도 거의 동나다시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서 집중호우까지 이어져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한 밀농사마저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해서 식량난이 가중됐습니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은 평양 내 특군층에만 보급이 돼서 지방 주민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시 여기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맹자의 정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둥반도에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 등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문공. 등문공은 수레를 타고 유세를 온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입니다. 이때 항산자는 생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심은 나라에 충성을 하는 올곧은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백성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한다, 이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등 따숩고 배부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맹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비평하기 전에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입니다. 조국의 강을 지나 남국의 바다. 요새 이 말이 유행이죠. 신문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조국의 강을 지나 남국의 바다, 김남국의 바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어제 방송에서 김남국의 자금 세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김남국은 자신이 마치 정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김남국의 코인 거래 정보를 넘긴 박정훈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이분은 5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남국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그리고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그게 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리로 본다. 이런 FIU 시스템 설계자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FIU가 포착한 김남국의 의심거리 내용은 자금 세탁이며 혐의가 유력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시스템이 의심거리를 잡아낸 것뿐이다. FIU 혐의거래 시스템 작동 원리를 토대로 분석하면 김남국 의혹은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 김남국이 자금 세탁을 한 것이 기계에서 딱 잡았기 때문에 검찰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김남국은 지난월 조선일보가 60억 위믹스 코인 보유를 헤드라인으로 터뜨리자
6일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성천 교수는 아주 짜야 말했습니다. 김남국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그가 해명하는 단순 코인 투자, 에어드롭, 그리고 코인 이체 같은 것은 FIU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됐다. 그 시스템을 설계한 교수가 김남국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적발되는 예는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한 겁니다. 문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현금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유리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FIU 측은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문 교수는 김남국이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을 하다가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 적발됐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김남국의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48회에 걸쳐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이 되었기에 FIU 시스템에 적발됐다는 것이 바로 문성천 교수의 설명입니다. 재산이 15억이라고 신고한 국회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약 100억 원이 제3자에게로 흘러나갔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문성천 교수는 거래소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잦으면 거래를 정지시키는데 이를 토대로 역산을 해보면 김남국은 4개월간 매일 평균 7회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검은 돈으로 보이는 돈의 세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 돈을 쪼개고 이체를 하고 인출을 한 것입니다. 문성천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선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인출까지 정밀하게 파악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FIU 시스템은 의심 거래를 월 1,000건 정도씩 잡아내는데 이 가운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30건에서 40건으로 그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된다. 김남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교수는 김남국 케이스를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고 본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문 교수의 인터뷰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19일, 그러니까 어제 지난 대선 기간 이루어진 김남국의 코인 투자가 정치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대표 김기현은 기자의 날 행사 중에 취재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이재명의 대선 때 쓰인 자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아주 놀라운 질문입니다.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김기현이 답이 이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금융정보 분석은 FIU 같은 경우도 그 점에 주목해서 의심 거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김남국의 거래를 의심 거래라고 통보를 한 것은 자금 세탁, 그것도 이재명과 연관된 자금 세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김남국은 지난해 1월 36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업비트를 우회해서 카카오 클립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들 이 점을 의심하더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우회를 할까? 김남국은 이 대부분을 클레이페이, 이른바 KP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무명 코인, 자코인입니다. 이 클레이페이에 재투자를 해서 외관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게 깡통을 찼습니다. 업비트 측은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FIU에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김남국은 그런 잡코인에 몇십억 돈을 쏟아부어 엄청난 손해를 본 걸까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그를 코인 타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목부터 그렇게 했죠. 그 타짜라면
그런 손해를 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김남국의 코인 투자가 민주당의 대선 자금과 연관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대선 자금을 잡코인에 투자를 해서 깡통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무합니다. 원내대표 윤저욱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의혹을 언급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정한 정시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이 김남국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서 중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은 아무도 돈을 주고 사려는 코인이 아니었다. 그 왜 만들었느냐? 돈 세탁을 위해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코인판에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 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태경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은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다. 그런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일정한 수수료, 제보에 따르면 20%, 이 수수료 20%를 제하고 김남국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 제가 그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말하자면 겉으로는 투자 실패, 이 투자 실패를 가장한 돈 세탁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꽝 돼버리고 망해버리고 깡통을 차고 속으로는 뒤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종의 돈 세탁이라는 겁니다. 하태경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 세탁이 된 30억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다. 36억을 주고 클레이페이를 사서 6억을 수수료로 떼주고 30억을 다시 돌려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깨끗한 돈 30억을 돌려받는다.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2달 뒤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갚쳤다고 합니다. 하태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은으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태경은 김남국이 이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트래블룰 시행 직전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위믹스를 현금화했다고도 추정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태경의 말입니다. 하나 더 의문은 왜 위믹스 36억 끝이만 자금 세탁을 통해 급하게 현금화했을까? 하태경은 그 단초는 김남국이 빗썸에서 옆으로 옮긴 위믹스 중에 30억 가량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있다면서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애당초 김남국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 36억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일까? 하태경의 말처럼 이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은 과연 김남국이 투자를 가장한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김남국을 통해 돈을 세탁한 진짜 나쁜 자식 말입니다. 조국의 강을 지나 그리고 송영길의 폭포를 넘고 남국의 밭에 빠졌다면 그 뒤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OBS 가서 한 대답은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태평양이 있다. 대장동에 이은 또 하나의 게이트 백연동 개발 비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말 너무 조용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왜 이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백연동 개발 특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 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하고 있죠. 반부패 수사 일부는 17일 오전부터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 정모라는 자의 주거지와 그리고 용역업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는 백인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 그 회사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성남 R&D는 바로 백인동 개발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검찰은 정모가 성남 R&D PFV를 통해 배당받은 백인동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횡령하고 그리고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모의 횡령 배임 액수를 수백억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혜를 입은 회사에서 대표가 돈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 정진상과 관계가 깊은 김인섭이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에게서 총 82억 원의 금품과 사업권 등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인섭은 8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박 사업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엄청난 특혜의 대가일까요? 그것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인동 특혜로 성남 R&D PFV는 3천억 원대 분양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불과 80억 정도일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은 어딜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백인동 게이트도 또 하나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현책이었습니다.